한식조리 기능사 기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을 바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기출 해설 강좌로 들어가셔서 공부를 하시고, 해설을 듣기 전에 시험을 쳐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회차에 대해서 CBT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셔서 실전 연습하시고 다시 이 기출 해설 강의로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식품을 조리 또는 가공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과 그 생성 원인을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답은 4번 헤테로고리아민 주류 제조 시 에탄올과 카바밀기에 반응해야 한 생성물이라고 했는데, 자, 이 짝짓기가 틀렸습니다. 자, 헤테로고리아민은 고온에서 이제 고기를 조리할 때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반응해서 생성되는 것이고요. 자, 주류 제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맞죠? N니트로소아민 많이 나왔죠? 육가공품의 발색제 사용으로 인한 아질산하고 아민하고 자, 반응하는 생성물이고, 자, 발암물질이라고 했어요.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성되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분해 생성물이고요. 아크릴 아미드는 전분 식품 가열 시 아미노산과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 생성물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N니트로소아민 같은 경우는 육가공품 발색제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는 유기물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생기는 단백질이나 지방의 분해 생성물이다. 아크릴 아미드는 전분 식품 가열 시 아미노산하고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 자, 아미노산과 당의 열에 의한 결합 반응이다. 헤테로고리아민 같은 경우는 자, 고온으로 조리된 고기에서 발생하는 물질이고,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이 고온에서 반응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래서 주류 제조하고 아무 상관없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거 중독을 일으키는 독성분은? 답은 2번 테트로도톡신. 자, 테트로도톡신, 뭔가 탁 터지는 느낌이 들죠? 보거, 배 빵빵한 보거 생각하시고요. 자, 보거 중독 테트로도톡신입니다.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서 마비나 호흡곤란,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이제 보거 독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이고요. 솔라닌은 감자나 가집과 식물에 포함된 독성 물질. 자, 자, 태양빛에 있는, 태양빛에서 감자가 싹이 난 것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자 싹 껍질에 많이 있죠. 자, 베네루핀, 배에 있네, 베네루핀 뭐였죠? 모시족에 바지락 굴이 있었습니다. 계속 보았기 때문에 이제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무스카린은 독버섯에서 발견되는 독입니다. 독버섯. 3번,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구토, 설사, 복통의 중독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자, 통조림 용기가 주석으로 거의 다 만들어져 있고요. 특별히 과일이라고 했잖아요. 산성 성분을 담은 통조림에서 용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답은 2번 주석. 4번,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은? 답은 1번 설사성 폐류 중독. 자, 폐류라는 것은 조개류를 말하는 거죠. 조개는 동물이니까. 자, 설사성 폐류 중독은 생물성 식중독, 그 중에서 동물성 식중독에 해당합니다. 맞고요. 나머지는 모두 화학성 식중독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 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 성분 중독, 화학성 식중독, 중급 속에 의한 중독, 화학성 식중독, 유해성 식품 첨가물, 이거 전부 화학 성분이잖아요. 화학성 식중독에 의한 것입니다. 자, 답은 1번 설사성 폐류 중독은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닙니다. 5번, 안식향산의 사용 목적은? 답은 2번 식품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 안식향산 나오면 부패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부패를 방지한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 방부제로 쓰이는 겁니다. 방부제, 그죠? 부패를 방지하는 거니까 방부제로 사용한다. 그래서 안식향산은 식품이나 음료, 화장품, 의약품에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방부제, 즉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 1번, 식중독 중 해산 어류를 통해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은?
답은 4번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자, 해산물 잘못 먹으면 비리다 했죠. 장염 비브리오균. 비리다. 자, 비브리오균 식중독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살모넬라균 식중독은 주로 가금류, 육류, 계란 등을 통해서 발생하죠.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균은 잘 보존되지 못한 통조림 식품이라든지 소시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황색 포도상 구균 식중독은 주로 사람의 손이나 피부를 통해서 오염된 식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산 어류를 통해 많이 발생한다. 비리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식품 중의 성분과 결합하여 색을 안정화시키면서 선명하게 하는 식품 첨가물은 답은 3번 발색제입니다. 많이 나오고 있죠. 자, 발색제. 처음에는 이제 색소를 함유하고 있지는 않는데 어떤 성분하고 결합을 딱 했을 때 색이 발해지는 겁니다. 발해지면서 그 색이 안정화하면서 선명하게 되는 첨가물이죠. 발색제입니다. 주로 육류 가공품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햄 같은 거, 명란젓, 소시지 같은 것. 자, 식육의 대표적인 발색제가 암염이 있는데 이 암염을 탁 뿌리면은 고기의 색과 풍미가 싹 올라가고 이제 보존성도 좋아지고 색도 선명하게 된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 발색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1번 식품의 부패 또는 변질과 관련이 적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자, 나머지는 관련이 많은 거죠. 수분, 온도, 효소는 식품의 부패 또는 변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압력은 식품의 부패 또는 변질과 관련이 적습니다. 9번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물질이 아닌 것은 자, 답은 3번이죠. 아플라톡신. 자, 1회차부터 계속 보신 분들은 이미 아마 다 암기가 되어 있으실 텐데 아플라톡신은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독소, 곰팡이 독이었죠. 그 중에서 간독소였어요. 간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는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원인 물질인데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크게 세균성 식중독이 있고요. 자, 세균 자체에서 세균끼리 이제 오염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고 그 세균이 독을 내뿜은 그 독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이 또 있었죠. 그것은 독소형이 있습니다. 자, 살모넬라균하고 장염 비브리오균 1번, 2번 같은 경우는 세균성 식중독이고요. 그리고 보툴리눔 독소 같은 경우는 독소형 식중독에 해당하죠. 이번 전 회차까지만 해도 제가 표를 삽입을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찾아 들어가셔서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중온균 증식의 최적 온도는 자, 여기서 중온균이라 하면 인간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세균류이죠. 보통 우리 중온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사람에게 병을 일으킨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우리 사람이 사는 것하고 비슷하겠죠. 따라서 25에서 37도입니다. 자, 중온균 하면 우리 사람에게 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세균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이제 살기에 참 좋은 온도가 25도에서 37도죠. 자, 10에서 12도씨는 냉온균의 증식 온도에 가깝고 자, 3번, 4번 같은 경우는 고온균의 증식 범위에 가깝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2번 25에서 37도씨입니다. 11번 업종별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입니다. 자, 시설 기준으로 틀린 것이죠. 일반 음식점의 객실에는 자, 방실자죠.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설치할 때 잠금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했는데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잠금 장치 설치 안 됩니다. 잠금 장치 설치 안 됩니다. 우리 음식점에 갔을 때 이제 방방이 이렇게 칸막이가 있는 객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잠금 장치 있는 거 못 보셨죠? 잠금 장치 설치하면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맞고요.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법조문을 정리한 것을 보고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업종별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입니다. 자, 1번 휴게 음식점 영업
일반 음식점 영업 및 제과점 영업 관련인데 이 부분 시험 잘 나오거든요. 자, 일반 음식점에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객실에는 잠금 장치 안 되고 침대 안 됩니다. 욕실 설치 안 되고요. 침대 형태로 변형 가능한 소파 등의 가구도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설치 안 됩니다. 휴게 음식점 또는 제과점 있죠. 자, 휴게 음식점, 제과점, 뭐 빵가게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자, 객실을 둘 수 없죠. 자, 그죠? 우리 뭐 파리바게트나리 빵가게 가면은 객실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객실을 둘 수 없는데 투명한 칸막이 또는 투명한 차단벽을 설치해서 내부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 이런 예외 케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원칙적인 부분이 나오니까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는 객실 둘 수 없다.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자, 이거는 좌석이죠. 자, 방이 아닌 좌석을 설치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우리 빵 먹으러 갔을 때 옆에 보면 앉아서 먹는 좌석 있죠. 객석을 설치하는 경우 객석에는 높이 1.5m 미만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고요. 이 경우 이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어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중간에 뭐 가나 다라 쭉 있는데 불필요한 건 다 제거하고 필요한 것만 지금 수록했습니다.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또는 제과점의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막용 영상 장치 안 되고 자동 반주 장치 안 돼. 근데 어떤 거냐면 이게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자동 반주 장치 설치하면 안 됩니다.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 음식점에서는 회감년, 칠순년 등 가정의 의뢰로서 행하는 경우는 그런 방을 이제 설치했을 때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자동 반주 장치 설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자, 이거 잘 나오죠. 무대 장치, 음향 및 반주 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 시설을 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대 장치 안 되고 음향 반주 시설 안 되고 특수 조명 시설 안 됩니다. 어디에서? 일반 음식점의 객실입니다. 자, 일반 음식점의 객실. 자, 이거 보시고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휴게 음식점에는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그쵸? 휴게 음식점에서 객석을 설치할 때 내부 보이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있었고, 일반 음식점의 객실 안에는 무대 장치, 우주볼 등의 특수 조명 장치 설치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런 거 안 된다. 객실에. 자, 일반 음식점에는, 자, 일반 음식점입니다.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라고 했죠.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요 단수 붙었죠. 자, 수식어 있습니다.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 안 된다. 자, 다시 보시면, 자, 보시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제과점의 영업에서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 장치, 자동 반주 장치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런 법규 문제는 과거에 기출된 것들이지만은 제가 이제 최근에 개정된 것까지 다 고려해가지고 다 이렇게 수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캡처를 딱 하셔가지고 시험 직전에 꼭 법규는 보고 들어가시길 권해드려요. 자, 캡처 하실 수 있도록 지금 잠시 제가 지워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깐 보시고, 막판에 내가 봐야 될 것을 정리하는 것도 공부잖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다가 이런 부분은 꼭 직전에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딱 캡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웠습니다. 12번 해썹의 7가지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해썹도 많이 나옵니다. 자, 7가지 원칙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자, 답은 뭘까요? 자, 답은 4번입니다. 회수 명령의 기준 설정입니다. 자, 위해 요소 분석하고 중요 관리점 결정하고 CCP라고 하죠. 개선 조치 방법 수립하는 거 모두 해썹의 7가지 원칙인데, 자, 그러면 해썹이 뭔지, 해썹의 7가지 원칙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해썹의 7가지 원칙은, 자, 이렇게 7가지 사안에서 위해 요소가 있는 것들을 분석해서 이 위해 요소가 있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첫째, 위해 요소를 분석해야 되겠어요. 위해 요소 분석합니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분석을 일단 합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관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라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 관리점 결정입니다. 식품에서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거나 또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어쨌든 이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줄일 수 있는 어떤 관리 지점이 있는지를 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관리 지점을 딱 결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 관리 지점이 딱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 관리 지점을 결정해서 허용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하는데, 중요 관리점에서의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온도나 시간, pH 등을 설정해서 이것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죠. 자,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하는 것이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이 관리가 잘 되는지 보는 게 뭐죠? 모니터링이죠. 자, 그래서 CCP 모니터링을 체계를 설정을 합니다. 중요 관리점에서 설정된 관리 기준이 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그 관리 기준, 관리 한계 기준이죠. 이것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계속 절차를 보는 것을 모니터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이 모니터링 결과 관리 기준, 그 관리 한계 기준 있잖아요. 이 한계 기준을 벗어나면은 자, 시정 조치를 결정하고 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개선 조치입니다. 또는 시정 조치. 자, 개선 조치, 시정 조치. 모니터링을 해야 그 다음에 개선 조치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이 해썹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검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검증 절차를 이제 마련을 하고요. 주기적으로 해썹 계획이 적절한지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평가하고 계속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해야 되겠죠. 해썹 시스템 운영에 대한 모든 절차와 모니터링, 시정 조치 등을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해서 이 일들이 체계적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유 제조 과정에서 위해 요소가 있는지, 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해썹을 적용을 합니다. 자, 위해 요소를 일단 분석을 합니다. 우유의 생산 과정에서 어떤 것이 위해 요소인지. 그래서 생우유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살모넬라나 대장균 같은 미생물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한 거죠. 이럴 수 있겠구나. 생우유 같은 경우는 살모넬라하고 대장균 같은 미생물 때문에 오염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게 위해 요소구나 분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관리하지? 라고 하는 게 중요 관리 지점의 결정이죠. 우유를 살균하는 단계가 이제 CCP가 됩니다. 이거 살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미생물이 사멸되도록 하는 적절한 온도, 시간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유를 72도씨에서 15초 동안 저온 살균을 하는 것이 결정을 딱 한 거예요. 이게 좋겠다. 이것이 중요 관리 지점이다. 그러면 우유 72도, 시간 15초죠. 그러면 한계 기준을 설정합니다. 살균 공정에서 우유가 반드시 75도씨 이상에서 처리돼야 된다. 그리고 15초 이상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라는 것이 한계 기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잘 되는지 볼게요. 모니터링. 온도계와 시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서 우유가 설정한 기준대로 살균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개선 조치. 자, 개선 조치. 만약 온도가 기준 이하로 이제 떨어졌거나 또는 시간이 부족하다면은 이 우유는 폐기하거나 다시 처리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검증을 걸칩니다. 살균 공정이 제대로 미생물 제거에 효과가 있는지 주기적으로 테스트하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케이스를 하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더 쉬우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위해 요소 분석, 중요 관리 지점 설정, 그 다음에 한계 기준을 설정, 그 다음에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 개선 조치하고, 검증, 기록한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자, 해썹의 7가지 원칙. 자, 이제 기억이 나시죠? 위해 요소를 먼저 분석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중요 관리점 결정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계 기준을 설정을 해서 한계 기준 설정을 했었고, 네 번째 모니터링을 했었고, 모니터링에서 어떤 부분이 이제 준수가 잘 안 되고 있으면 다섯 번째로 개선 조치를 했죠. 다른 용어로 시정 조치라고도 합니다. 자, 시험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개선 조치, 시정 조치 다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검증 절차, 기록 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13번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이 식품 등의 위해와 관련이 있는 규정으로 위반하여, 자, 해당 식품이 이제 위반을 한 거죠.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요 회수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답은 3번 보건소장입니다. 자, 그래서 회수 계획을 보고해야 되는 대상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해당합니다. 자, 법조문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해 식품 등의 회수 조항이고, 1항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자, 그리고 이제 뭐 보시면 쭉 해서 넘어갈게요. 는 해당 식품 등이 이런 법조문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자, 지체 없이입니다. 자, 이것도 중요하죠.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합니다. 자, 다시 판매 목적으로 식품 등을 이렇게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이런 법조문들을 쭉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는 지체 없이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누가? 영업자가. 이런 영업자가. 자,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 결과를 보고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자, 식품이니까 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겠죠. 다만 해당 식품 등이 수입한 식품 등이고 보고 의무자가 해당 식품 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항도 보시고 3항도 보시고, 자, 어쨌든 요 45조 1항이 시험에 잘 나오죠. 자, 문제 보시면 회수하고자 할 때 회수 계획을 보해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보건소장은 아닙니다. 4번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목적이 아닌 것은, 자, 답은 뭘까요? 자, 2번이죠. 유통하고 상관없겠죠. 건전한 유통 판매 도모 아닙니다. 자, 위생이잖아요. 그리고 식품이죠.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 방지 맞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맞죠? 자,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식품이 위생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이제 영양으로 공급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법조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1조입니다. 자, 식품위생법 1조 2조는 반드시 시험장에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그렇죠? 위생이니까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가 있어야 식품 위생 또는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 도모,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입니다. 그 궁극적으로는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15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나머지는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이라는 거죠. 자, 딱 봤을 때 답을 이제 캐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감염성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아니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답은 1번입니다. 비감염성 결핵이고요. 나머지 세균성 이질, 화농성 질환, 장티푸스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자, 상식선에서 좀 풀 수 있었지만 사실은 이게 복잡한 법조문의 규정 체계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규칙을 보시면은 50조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질병의 종류가 딱 있어요. 그래서 자,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식품위생법 40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질병에 걸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시행규칙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결핵 환자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결핵 환자는 영업에 식품 이제 위생에 관련된 영업에 종사 못합니다. 하지만 비감염성 결핵은 괜찮아요.
그죠? 비감염성 결핵은 전염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핵 환자 원칙 안 되는데 비감염성 결핵 환자는 됩니다. 시험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33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걸린 사람인데 그 33조 1항은 여기 밑에 이제 같이 수록했어요. 보시면 자, 이들은 이제 감염병에 해당하는 감염 환자들은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에 제한을 받는데 그 제한 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 즉 이 감염들이 없어지면은 업무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형 대장균 감염증, A형 감염 안 되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이걸 외워야 되나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봤을 때 이분들이 이제 식품 관련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의 제한을 받는 업종은 자, 집단급식소, 식품 적개업에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호 보시면 식품위생법 신규칙 3호 50조의 3호 보시면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 형성 질환 환자도 영업에 종사 못합니다. 자,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 형성 질환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잘못해서 이제 음식에 조리를 하다 보면은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일으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자, 안 되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도 안 됩니다. 성매백계 감염병 관련 이제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하긴 하지만 자, 이들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6번 우유 가공품이 아닌 것은 자, 나머지는 우유 가공품이죠. 답은 3번 마시멜로우는 우유 가공품이 아닙니다. 마시멜로우는 설탕, 물, 그리고 젤라틴, 젤라틴 때문에 시험 나오죠. 으로 사용해서 만든 제품이고 치즈나 버터나 액상 발효유 같은 경우는 우유를 가공해서 만든 식품입니다. 4번의 액상 발효유 같은 경우는 우유를 주요 원료로 하죠. 유산균을 이용해서 발효시킨 다음에 액상 형태로 만든 유제품,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라든지 마시는 발효유 같은 경우를 액상 발효유라고 얘의 주요 원료가 우유입니다. 우유를 주요 원료로 합니다. 17번 육류의 사후 강직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근육에서 호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 산이 증가된다. 호기성 해당 과정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혐기성이라고 돼야 돼요. 호기성이란 말 자체가 산소가 많이 충분한 과정에서의 일이다라는 그런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충분한 조건, 이것은 호기성 이렇게 표현하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혐기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근육의 글리코겐이 젖산으로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보시면은 해당 과정에서 생성된 산에 의해서 pH가 낮아진다. 자, 젖산에 의해서 pH는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경직 속도, 경직화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속도는 도살전의 동물 상태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다 맞고. 자, 근육에서 혐기성 해당 과정에 의해서 산이 증가된다 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18번 효소의 주된 구성성분은 답은 3번입니다. 효소는 세포 내에 존재를 하죠. 고분자의 단백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효소는 단백질이다.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화학적 반응을 촉매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특정 기질에 작용해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데 구성성분이 단백질이라는 거. 자, 효소는 단백질이다. 효소는 단백질이다. 19번 다음 냄새 성분 중 어류와 관계가 먼 것은 자, 답은 4번 디아세틸입니다. 자, 디아세틸이라는 것은 치즈, 요구르트, 버터, 크림 등의 유제품의 향기 성분. 자, 유제품 딱 떠올렸을 때 냄새 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 치즈, 요구르트, 버터, 크림 약간 그 묘한 냄새 있죠. 그 향기 성분입니다. 그래서 락트산균에 의해서 락토스 및 시트르산으로부터 생성된다고 해요. 맥주나 청주 등의 발효식품 중에서도 널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아세틸은 치즈, 요구르트, 버터, 크림 등의 유제품의 향기 성분이고 맥주, 청주 등의 발효식품 중에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고,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피페리딘 이것은 모두가 어류의 부패 시
나는 이제 그 냄새입니다. 냄새와 관련된 성분입니다. 트리메틸아민, 암모니아, 피페리딘. 자, 느낌 오시죠? 자, 어류 계속 했었죠, 우리. 자, 말도 안 되지만. 자, 어류가 나무에 이렇게 트리가 나무잖아요. 트리에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패해서 썩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트리메틸아민. 그리고 암모니아 딱 냄새 안 좋은 느낌 나죠? 그리고 피페리딘 냄새가 어때요? 피폐해. 뭐 때문에? 어류가 부패해서 냄새가 피폐하다. 피페리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 중 자유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식품에 존재하는 물의 형태는 자유수이기도 하고 결합수로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자, 이것은 식품에 이제 어떻게 들어있느냐, 수분의 형태가 식품 내에서 어떻게 있느냐로 나눈 것인데, 식품의 보관이나 품질이나 미생물 번식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 중에서 2번은 틀렸는데 마이너스 20도씨에도 얼지 않는다. 자, 자유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이잖아요. 마이너스 20도씨에서는 없니다. 자유수 같은 경우는. 자유수는 일반 물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자유수하고 결합수에 대해서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자유수, 결합수는 말 그대로 식품 내의 수분의 형태인데, 이제 식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자유수이고, 식품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유수는 우리 일반적인 물처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0도씨 근처에서 쉽게 얼음으로 변하고 압력에 의해서 물리적 변화 가능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쉽게 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유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건조나 탈수로 쉽게 제거되고요. 100도씨에서 쉽게 증발됩니다. 자, 그리고 자유수는 미생물을 번식하고 부패를 일으키는데 필요하다. 자, 미생물 번식하고 부패를 일으키는데 필요하다. 이런 용어보다는, 자, 잘 번식하게 하고 부패를 일으킨다. 잘 일으킨다. 이렇게 외우세요. 자, 자유수가 많을수록 식품 변질 가능성이 높겠죠. 미생물 번식이 잘 되니까. 자, 이동은 식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고 확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식품하고 결합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자, 결합 상태는 식품 성분과 느슨하게 결합하거나 완전히 자유롭게 존재한다. 자, 수분 활성도 높겠죠. 높은 수분 활성도로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자, 물질을 쉽게 용해하고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외부 환경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자, 영향을 잘 받는다. 이것이 자유수이고요. 말 그대로 식품과 좀 자유롭게, 식품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결합수는 식품 성분하고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매우 낮은 온도에서만 동결이 되고요. 0도씨에서 동결이 안 돼요. 자, 그리고 압력에 덜 민감하고 쉽게 변하지 않고 분리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매로서 작용할 수 없죠. 자, 식품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 매우 높은 온도나 강한 화학적 처리 없이는 제거가 불가합니다. 결합이 강하니까 결합수죠. 결합이 강해서 증발 안 되고, 미생물에 의한 번식과 부패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결합수 자체는 식품 변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리고 식품 내에 특정 성분에 강하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도 안 하죠. 식품 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강하게 결합되어 있다. 자, 낮은 수분 활성도죠.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미생물 활동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식품과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합되어 용해나 확산에 관여하지 않는다. 화학적 결합으로 인해서 외부 환경 변화에 둔감합니다. 자, 그래서 결합수는 식품 성분과 화학적으로 결합된 물이다 라고 이제 외워주시면 되고, 다시 문제 보시면, 자, 자유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니까 나머지는 다 맞죠. 식품에서 미생물의 번식에 이용됩니다. 맞고, 100도씨에서 증발하고 0도씨에서 얼고, 그렇게 돼 있었죠. 식품을 건조시킬 때 쉽게 제거가 됩니다. 압력에 의해서도 쉽게 제거가 되고요. 자, 이것이 자유수의 특징이고, 결합수하고 꼭 비교하셔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둘 다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산의 첨가인데, 자, 노화를 억제한다라는 거죠. 노화를 억제한다. 그러면 전분이 노화가 된다는 것은, 자, 어떻게 되죠? 아밀로스하고 아밀로펙틴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분해가 되면은, 전분 분자가 분해가 되면은 노화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전분의 구조를 변화시키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산을 첨가하게 되면은 오히려 전분 분자의 결합 자체를 약화시켜요.
그래서 구조가 변화되기 때문에 오히려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산의 첨가는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고요. 자, 수분 함량을 조절하고 냉동하게 되면은 노화가 또 억제가 됩니다. 그러나 냉장, 저온 냉장에서는 노화가 빨리 일어나고요. 냉동에서는 노화가 억제가 되고요. 설탕을 첨가하면 또 전분의 구조를 안정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노화가 이제 지연된다. 즉 노화가 억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산의 첨가는 전분의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22번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정도 들어있다면 우유 250ml에서는 칼슘이 약 몇 mg 정도 들어있는가 입니다. 자, 우유 100ml에 칼슘이 180mg 들어있으니까 칼슘, 그러니까 우유 250ml에서는 얼마가 들어있느냐 하는 거죠. 자, 이렇게 100에서 100, 250까지 2.5배 증가했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면 2.5배 증가하겠죠. 180 곱하기 2.5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 2.5배니까 2배 더하고 반을 또 더하면 되죠. 그래서 180 더하기 180 더하기 반 90 더하면은 450이 되겠죠. 450mg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450mg입니다. 13번 찹쌀의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자, 답은 3번입니다.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습니다. 자, 찹쌀, 아밀로스, 아밀로펙틴인데, 자, 맵쌀하고 같이 비교해 보겠습니다. 맵쌀은 우리가 매일 이제 밥을 지어 먹는 그 쌀 있죠. 쌀을 맵쌀이라고 하는데, 맵쌀은 아밀로스가 25%이고요. 아밀로펙틴, 요 쫀득쫀득한 요게 아밀로펙틴 때문이거든요. 이게 75% 정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것이 맵쌀의 이제 구성이고요. 찹쌀은 아밀로스 거의 없고 아밀로펙틴이 거의 100%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찹쌀이 굉장히 쫀득쫀득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의 아밀로펙틴이 10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것 아밀로펙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아밀로펙틴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과일 향기의 주 성분을 이루는 냄새의 성분은? 답은 4번 에스테르유. 답은 4번 에스테르유입니다. 과일 향기의 주 성분은 주로 에스테르유이고요. 에스테르는 과일의 향을 형성하는 주요 화합물을 말해요. 과일의 신선하고 또 달콤한 그 향기를 제공합니다. 에스테르유입니다. 25번 불건성류에 속하는 것은? 답은 2번 땅콩기름입니다. 자, 불건성류라는 말이 있고 또 건성류라는 말도 있겠죠. 건성류 그리고 반건성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은 기름이 산화가 됐을 때, 산소하고 접촉을 했을 때 경화가 되는지 이제 굳어가는지, 즉 산화가 되어서 점점점 굳어가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그러면 건성류라는 말은 잘 경화가 되겠죠. 자, 경화되는 정도가 이제 점점 심해지는 것이고, 반건성은 서서히 경화되는 것이고요. 불건성류는 경화가 되지 않아서 이제 유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 노출되어도 경화가 안 되니까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한 거죠. 땅콩 기름 같은 경우 불건성류고, 자, 올리브유 같은 경우도 불건성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성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씨유라든지 해바라기씨유 같은 것들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건성류 같은 경우. 반건성류는 이제 이 중간에 해당하는 것, 서서히 공기에 노출되었을 때 서서히 산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들기름, 대두유, 옥수수 기름 등을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16번 채소의 가공 시 가장 손실되기 쉬운 비타민은? 자, 채소가 가공됐을 때 손실 가장 쉬운 거 비타민 C입니다. 자, 비타민 C는 열과 공기 그리고 가공 과정에서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쉽게 파괴돼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제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좋죠. 비타민 C 파괴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자, 비타민 A가 부족할 때는 야맹증이 걸리죠. 요것도 한번 정리할게요. 자, A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은 A를 눕혀. 그럼 눕히면요. A를 딱 눕혀서 이렇게 새까맣게 칠하면 이게 눈이죠. 눈이 이제 밤에 잘 안 보이겠죠. 이렇게 어두컴컴하니까. 자, 그래서 야맹증.
밤에 잘 안 보이는 거. 자, 비타민 B가 부족할 때는 이게 다리가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다리가 이렇게 퉁퉁 부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자,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 다리 퉁퉁 부었죠. 자, 이게 뭐죠? 각기병. 다리가 퉁퉁 붓는 거 각기병이죠. 자, 비타민 C가 부족하면은 자, 요걸 눕혀 볼게요. 예쁜 입을 그리고 자, 비타민 C 치아입니다. 치아.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이 사이에서 피가 질질질질 납니다. 피가 줄줄줄줄 흐릅니다. 이게 뭐죠? 괴혈병입니다. 자, 비타민 C가 부족하면 괴혈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 다리가 이렇게 곧게 펴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하나가 샥 힘이 어떻게 돼요? 쭉 D처럼 이렇게 힘이 안 되겠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다리가 휘는 거, 뼈가 휘는 거 구루병이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구루병에 걸리고요. 자, 비타민 E가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아이를 유산할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렇게 이가 눕히면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느낌이 들죠. 자, 유산 가능성이 많아진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그렇다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7번 일반적으로 포테이토 칩 등 스낵류의 질소 충전 포장을 실시할 때 얻어지는 효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자, 4번입니다. 제품의 투명성 유지, 제품의 투명성 유지하고 상관없고요. 자, 제품 안에 이렇게 이제 스낵류 안에 질소를 넣게 되면은 산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산화 방지, 파손 방지, 그리고 세균의 발육 억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은 투명성 유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자, 산화 방지 1차적인 목적, 파손 방지도 있고요. 발육을 억제합니다. 요즘 과자 값이 너무 비싸져 가지고 이제 과자의 스낵 양보다 질소 양이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농담을 하죠. 자, 그만큼 이 질소 충전이 이제 스낵 안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큽니다. 산화 방지, 파손 방지, 세균의 발육을 억제한다 입니다. 달걀 흰자로 거품을 낼 때 식초를 약간 첨가하는 것은 다음 중 어떤 것과 가장 관계가 깊은가? 답은 1번입니다. 남백의 등전점. 자, 말이 좀 어려운데 등전점이란 것 자체가 단백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이 분자,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속 분자가 있잖아요. 이것이 정기적으로 중성이 될 때입니다. 중성이 될 때의 pH거든요. 정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가 다 중성이 되어서 자, 전하가 0이 되는 그런 pH를 등전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걸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이 등전점이 되면은 안정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거품도 더 잘 나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걀 흰자 거품을 낸다는 거는 그 거품 안에 이제 공기가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식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좋아지고 조리가 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달걀 흰자가 거품이 잘 날 수 있고 이렇게 잘 단백질이 잘 뭉쳐지는 그 지점이 바로 그 등전점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는 신선한 남백이 pH가 한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남백이 이제 잘 뭉쳐져서 흰자가 잘 되는 그 등전점은 pH 약 한 4 정도 돼요. 4.5에서 5.2 정도 돼요. 그러면 pH가 7일 때 중성이라고 했고, 자, pH가 7보다 작아지면은 산성이라고 했죠. 그리고 pH가 7보다 크면은 알칼리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 등전점은 4.5에서 5.2인데 남백에 신선할 때 7.6이라는 말은 알칼리 쪽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식초를 약간 첨가를 하면은 pH가 산성으로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등전점으로 맞춰지면서 요리가 잘 뭉쳐지면서 달걀 흰자 거품이 정말 잘 난다고 해요. 그래서 답은 1번 남백의 등전점이 pH가 4.5에서 5.2로 낮기 때문에 그 남백의 등전점으로 낮춰주려고 식초, 산성을 넣어서 산성 쪽으로 쭉 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신선한 달걀은 pH 흰자가 이제 알부민이 pH가 7.6인데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산화탄소가 난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알칼리가 강해져 가지고 pH가 어디까지 가냐면 9까지 정도 간대요. 자, 9까지 정도 가기 때문에 완전 알칼리를 쭉쭉쭉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초를 넣어서 등전점에 맞춰서 등전점이 이제 한 4.5 정도 되니까 4.5에서 5.2까지 pH 딱 등전점까지 맞춰준다. 자,
누구의 등전점? 난백의 등전점까지 맞춰준다 라는 겁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외워버리세요. 흰자를 거품을 낼 때 식초 넣는다. 왜? 난백의 등전점, 난백의 등전점이라는 곳에 거기서 요리하면은 그 지점 딱 맞춰 pH 맞춰주면은 거품 엄청 잘 일어나고 단백질이 잘 뭉쳐지는 곳이 거구나 라고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붉은 양배추를 조리할 때, 자 29번이죠. 붉은 양배추를 조리할 때 식초나 레몬즙, 이거 산성이죠. 산성을 넣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붉은 양배추의 색소가 안토시아닌 게 색소입니다. 이것이 이제 적자색을 띠는 거죠. 선명하게 유지가 됩니다. 단맛을 갖는 대표적인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답은 곤약입니다. 곤약은 단맛을 거의 갖지 않죠. 사탕무, 감초, 벌꿀은 단맛 성분이 있죠. 1번 신선한 달걀의 감별법으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2번 흔들 때 내용물이 잘 흔들린다. 맞아요. 자, 이럴 때는 신선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원래 신선한 달걀은 흔들 때 내용물이 잘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이제 남백이 있는데 이 남백, 하얀 자, 이 남백이 끈적끈적하고 점성도 높고요. 그리고 그래서 노른자는 고정이 돼 있죠. 난황은 고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꽉 찬 알찬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흔들 때 내용물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고 수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나게 되고 점성도 떨어지고 남백도 묽어집니다. 묽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노른자가 고정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서 그 공간도 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 때 잘 흔들려요. 자, 흔들린다 라는 말은 신선하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1번, 3번, 4번은 신선한 달걀인 겁니다. 자, 햇빛, 전등에 비출 때 공기집의 크기가 작고요.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집의 크기는 커집니다. 6% 소금물에 넣으면 꽉 차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라앉습니다. 신선할 때. 자, 깨뜨려서 접시에 놓으면 노른자 볼록하죠. 그리고 흰자의 점도가 이렇게 높고 그리고 난황과 이 흰자가 잘 붙어 있어요. 고정이 잘 돼 있다. 이럴 때가 신선한 달걀입니다. 자, 신선함. 자, 붉은 양배추에 12번 열량 급원 식품이 아닌 것은, 자, 열량은 탄단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자, 풋고추는 비타민 C가 많은, 열량은 매우 적고요. 비타민 C가 많은 제품입니다. 답은 3번. 13번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로 특유의 냄새를 가지는 성분은, 자, 마늘에 함유된 특유의 냄새를 가진 성분은 답은 1번 알리신입니다. 자, 알리신이 답이고요. 디메틸설파이드 같은 경우는 해산물의 비린내입니다. 해산물의 비린내하고 연결 있는 성분이고, 3번의 머스타드 오일은 이스티오시아네이트 성분으로 냄새가 나고요. 캡사이신 같은 경우 고추의 매운맛이죠. 자, 캡사이신도 시험에 한 번씩 나옵니다. 답은 1번 마늘에 함유된 황화물로 특유의 냄새를 가지는 것은 알리신입니다. 34번 당근의 구입 단가는 kg당 1,300원이다. 10kg 구매 시 표준 수율이 86%이라면 당근 1인분 80g의 원가는 약 얼마인가? 자, 이런 문제는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딱딱딱 이렇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표준화를 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구입 단가 자체가 kg당 1,300원입니다. 그런데 10kg 구매할 때 표준 수율이 86%예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잖아요. 그럼 10kg 구매 시 표준 수율 86%면 10kg 구매 시의 가격을 일단 책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표준 수율을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구입 단가 kg당 1,300원이니까 2,300원 갖고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 10kg 구매 시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kg당 1kg당 1,300원이니까요. 구입 단가가, 자, 그러면 10kg의 구입 단가는 13,000원입니다. 그죠? 13,000원입니다. 자, 이 13,000원어치 샀는데
그때 표준 수율이 86%예요. 표준 수율이란 말은 우리가 당근을 다 사면 당근의 껍질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쳐내고 나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부분 있죠. 얻을 수 있는 부분, 먹기에 적합한 부분에 얻을 수 있는, 자, 얻을 숫자를 써가지고 거둘 숫자를 써서 내 손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딱 거둘 수 있는 양. 자, 여러 가지 버릴 거 다 쳐내고 그 양이 86%라는 거죠. 그러면 자, 13,000원치 샀는데 자, 86%만 쓸 수 있다는 것. 그럼 10kg를 샀어. 근데 86%만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거죠. 실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그 양은 10kg일 때 86%라면 그 양은 어떻게 되죠? 네, 8.6kg이 되죠. 자, 계산 되시죠? 어떻게 하냐면 10kg 곱하기, 자, 86%는 100분의 2로 했을 때 86이니까 100분의 86이죠. 100분의 86. 그 말은 0.86이죠. 이렇게 곱하면 자, 8.6kg입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다시 색깔 바꿔보겠습니다. 자, 10kg으로 당근을 13,000원어치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중에 8.6kg만 먹을 수 있는 실탁에 올라갈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당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이제 원가 계산을 할 때는 이 표준 수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원가 계산이니까. 그러면 자, 이 전체 원가 계산 해볼게요. 자, 이 전체 원가 계산은 자, 1g당 원가 계산이라고 할게요. 자, 이건 8.6kg은 8,600g이죠. 자, 왜냐하면 문제에서 80g에 대한 원가를 말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1g을 계산을 하고 곱하기 80을 하는 게 계산성 편합니다. 자, 그러면 1g당의 원가는 13,000원 지금 샀잖아요. 13,000원 10kg 샀으니까 거기서 표준 수율 86%를 계산한 8.6kg, 즉 8,600g을 나눠주면은 1g에 해당하는 원가가 나오겠죠. 1g에 대한 원가. 자,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13,000원 나누기, 자, 10kg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누기 10kg이 아니고 표준 수율을 계산해서 내가 실제 우리가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부분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1g당 원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품에서 먹는 부분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약 1.51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1g당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당근 1인분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헷갈리시지 마세요. 자, 1인분이 80g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 단위를 잘 보시면 됩니다. 그냥 80g의 원가를 묻는 거지. 따라서 1.51 곱하기 80을 하면 대략적으로 이제 어떻게 되죠? 자, 약 120.8 정도 나오고요. 따라서 121원 가장 가깝죠. 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은 2번. 35번 다음 조리법 중 비타민C 파괴율이 가장 적은 것은 답은 2번입니다. 비타민C는 열 처리하면 많이 파괴되죠. 그래서 열 처리를 안 해야 돼요. 자, 열 처리하게 되면 정말 파괴가 잘 된다. 그래서 적은 것은 무생체입니다. 36번 조리 시 일어나는 비타민, 무기질의 변화 중 맞는 것은? 자, 답은 1번입니다. 비타민 A는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라고 했는데 맞죠? 비타민 A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져서, 그래서 이제 당근도 이렇게 기름에 볶아 먹었을 때 훨씬 흡수율이 높아지는 거죠. 이번에 비타민 D는 자외선과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오래 끓일수록 파괴율이 높아진다 했는데 비타민 D는 자외선과 접하는 부분이 클수록 파괴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율이 높아져요. 자,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 이제 영양제를 먹고 비타민 D에 관련된 식품을 먹고 햇볕을 많이 쬐게 되면은 훨씬 흡수가 잘 된다라고 이제 암기하셔야 되고, 자, 3번에 색소의 교정 효과로는 자, CaE+, 자, 칼슘 이온이 많이 사용되며 식물 색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색소의 교정 효과는 산성이나 염류입니다. 그래서 칼슘 이온 아닙니다. 자, 과일을 깎을 때 쇠칼을 사용하면은 갈변이 잘 돼요.
그래서 이제 맛, 영양가, 외관. 자, 외관이 별로 안 좋죠. 먹기가 좀 싫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관이 좋지 않다 입니다. 그래서 답이 틀렸고요. 자, 맞는 것. 비타민 A는 지방 음식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높아진다. 맞습니다. 37번 급식시설에서 주방 면적을 산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주방 면적 산출할 때 조리기기 선택하는 거 맞죠? 식단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조리 인원에 따라서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자, 면적을 산출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 피급식자의 기호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38번 다음 급식시설 중 1인 1식 사용 급수량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설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급수량이 가장 많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어딜까요? 예, 당연히 병원이겠죠. 병원은 위생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다른 급식시설보다 많은 급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고요. 따라서 답은 4번 병원 급식입니다. 39번 생선의 비린내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부적합한 것은, 답은 2번 처음부터 뚜껑을 닫고 끓여 생선을 완전히 응고시킨다. 자, 뚜껑을 닫고 끓이는 것이 아니죠. 닫고 끓이면은 비린내가 제거가 안 되고 오히려 갇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뚜껑 열어야 되고요. 자, 물로 깨끗이 씻어 수용성 냄새 성분을 제거한다. 좋은 방법입니다. 조리 전에 우유에 담가준다. 맛이 좋죠. 생선 단백질이 응고된 후 생강을 넣어주면은 비린내 억제할 수 있습니다. 10번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 무엇을 더한 것인가? 자, 답은 2번입니다. 판매 관리비. 총 원가는 제조 원가, 자, 만드는 데 드는 제조 원가에다가 자, 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드는 비용들이 있죠. 판매하는 관리비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원가가 들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총 원가만 받고 판매하진 않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제 판매 가격을 한 20%, 원가에서 20%는 이제 판매 가격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내가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판매 가격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즉, 총 원가에다가 이 전체에다가 플러스 이익을 더하면 이것이 바로 판매 가격이 됩니다. 자, 총 원가에다가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다.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들,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이다. 그러면 이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하죠? 자, 직접비, 간접비 이렇게 하죠. 간접비, 뭔가 만들 때 드는 직접적으로 드는 직접비와 간접비인데, 직접비는 조금 더 세심하게 얘기하면은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인건비죠. 노무비 가 되는 거고, 간접비는 자, 제조할 때 만드는 간접비, 접비가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가 바로 총 원가에 해당하죠. 좀 구분되시는가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그리고 이제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이 총 원가입니다. 자, 총 원가는 제조 원가에다가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것이다. 그리고 총 원가에다가 여기서 이익을 더해 주잖아요. 그러면 판매 가격이 되는 것이다. 자, 기억해 두세요.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싹 다 공부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41번 조리 시 첨가하는 물질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3번 중조, 펙틴 물질의 불용성 강화. 불용성이란 말은 녹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자, 중조를 넣게 되면은 펙틴 물질을 분해해서 부드럽게 만들고 연화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펙틴 분해하기 때문에 연화작용한다 해야지 맞는 지문이고요. 라고 해야 옳은 지문.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자, 식염은 면 반죽의 탄성을 증가시키고, 식초는 백색 채소 색을 고정합니다. 구리는 녹색 채소의 색을 고정합니다. 다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식조리 기능사는 틀린 것을 많이 묻기 때문에 틀린 것이 왜 틀렸는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을 가지고 공부를 계속 반복하시면 좋겠습니다. 12번 쇠고기의 부위 중 탕, 스튜, 찜조리에 가장 적합한 부위는, 자, 질긴 부위이기 때문에 탕을 하거나 스튜, 찜조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답은 4번 사태입니다.
43번 유지의 발련점이 낮아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나머지는 유지의 발련점이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유지, 기름의 발련점, 자, 타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타기 시작하게 되는 온도가 낮아진다 라는 게 어떤 뜻이죠? 자, 발련점이 이렇게 있는데, 발련점 원래는 이제 이 정도의 온도였는데 이 부분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발련점이 높게 되면은 이제 유해 물질도 안 생기고 맛과 품질도 좋게 되겠죠. 유지가 되겠죠. 발련점이 딱 높게,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발련점이 딱 넘어버리게 되면은 기름 이제 겉면에 하얀색 연기 올라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게 아크롤레인인데 롤롤롤롤롤 올라간다고 했죠. 아크롤레인,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게 되면 폐암을 유발하는 아주 유독 물질이거든요. 자, 그렇고 또 기름이 어떤 온도가 넘어가서 발련점이 넘어가면 어떨까요? 굉장히 산패되면서 맛이 좋아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발열점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발열점 높은 기름을 많이 사용해서 음식 조리하는 것이 좋은데, 어떤 상황이, 환경이 주어지게 되면 발열점이 낮아집니다. 자, 발열점이 낮아지는 원인, 그래서 낮아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입니다. 자, 4번 오래 사용하여서 기름이 지나치게 산패되면 발열점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꿔줘야 되고,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또 발열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이물질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거름망으로 걷어내면서 튀김을 하잖아요. 자, 그리고 튀김 뒤에 표면적이 넓으면 또 산소와 만나는 접촉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되죠. 즉 발연점이 낮아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실제로 조리할 때 이제 유해 물질도 생기고 맛도 품질도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발연점이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유지라고 했는데 이 기름이죠. 자, 유지는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이 똘똘똘 뭉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리세롤하고, 자, 적어 드릴게요. 글리세롤, 지방산, 요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상태를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요. 트리글리세라이드. 자, 요 형태가 되어야 좋은데 이게 깨지잖아요. 깨지면은, 자, 깨지게 되면은 자유로운 지방산이 막 형성이 돼서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유리 지방산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를 자유로운 지방산 이렇게 할까요? 자유로운 지방산. 이 글리세롤하고 지방산이 딱 붙어가지고 트리글리세라이드 상태가 있어야 좋은 기름인데, 그게 아니고 둥둥 떠다니는 자유로운 지방산, 유리지방산이 생기는 거예요. 유리지방산이 생긴다는 것은, 자,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는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불안정하거든요. 유리지방산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열에 더 쉽게 분해가 되기 때문에, 자, 2번, 3번, 4번의 역할들을 더 빨리 일어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즉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높게 되잖아요. 높은 경우가 되면은 불안정한 유리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열의 반응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발연점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으면 좋은 기름이에요.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자꾸 높아지게 되면은 발연점이 떨어지는 좋지 않은 상태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자, 유지는 글리세롤 플러스 지방산이 딱 붙어 있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이 상태가 좋은 상태다 라는 겁니다. 44번 김치 저장 중 김치 조직의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연부 현상은, 자, 연이 연해진다 라는 뜻이고요. 연해진다, 부는 부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치가 아삭한 식감이 있어야 되는데, 단단한, 조직이 단단한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흐물흐물해질 때, 그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썩어가는 느낌, 부패하는 느낌, 묘한 그 냄새 나는 그 상황을 연부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연부 현상은 크게 4가지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자, 온도가 너무 높아서, 발효 온도가 너무 높아서 미생물이 과도하게 발효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발효 온도는 4에서 5도씨 정도 잘 맞춰줘야 되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 4에서 5도씨로 잘 맞춰 놓고 고정 딱 시켜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농도, 소금의 농도인데, 농도. 자, 소금 농도가 이제 2에서 3% 정도 맞춰줘야 돼요. 이 농도가 너무 적게 되면은 부패균이 증식을 하게 되면서 김치를 부패하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채소 내부에 존재하는 이제 펙틴 분해 효소가 김치 세포벽을 분해하기 때문에 연부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실온에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은 당연히 발효가 빠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연부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온에 방치하지 마시고 이제 발효가 이렇게 너무 빨리 된다라고 느껴지시면은 빨리 섭취를 하시고 저장 위치를 조절해 가면서 보관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연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일어나지 않는 것은 답은 4번입니다. 김치가 국물에 잠겨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 김치가 국물에 잠기게 되면은 호기성 미생물, 즉 3번에 보시면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조직이 오히려 단단하게 되고 연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틀렸고 나머지는 모두 연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펙틴질이 분해되기 때문에 그렇죠. 채소 내부에 있는 펙틴이 분해되면서 김치의 세포벽이 분해됩니다. 그러면은 흐물흐물해지겠죠. 자, 맞고 연부 현상. 미생물이 펙틴 분해 효소를 생성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용기에 꼭 눌러 담지 않아서 내부에 공기가 존재해서 호기성 미생물이 성장 번식하면서 이제 분해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연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45번 편육을 끓는 물에 삶아내는 이유는 답은 4번입니다. 국물에 맛 성분이 적게 용출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팔팔 끓는 물에 고기를 탁 넣게 되면은 고기 표면이 빠르게 응고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굽게 되니까 맛 성분이 국물에 적게 용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 안에 있는 맛있는 맛 성분이 끓으면서 이렇게 다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맛이 없는 고기가 퍽퍽한 고기가 맛 없는 고기가 되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처음부터 넣어서 이제 찬물에서부터 이렇게 끓는데 넣으면 안 되고요. 끓을 때 편육을 넣어서 삶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물에 맛 성분이 적게 용출되기 때문입니다. 46번 에너지 공급원으로 감자 160g을 보리쌀로 대체할 때 필요한 보리쌀의 양은 단 감자 당질 함량 14.4%, 보리쌀 당질 함량 68.4%입니다. 자, 이렇게 에너지 공급원이 있고 A와 B하고 대체할 때의 문제는 그 기준이 단서에 반드시 있습니다. 감자 당질 함량 해서 14.4%라고 했으니까 자, 감자 160g 을 보리쌀로 대체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감자 160g에 들어있는 당질은 자, 여기서 100분의 14.4가 되겠죠. 자, 이 양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당질, 에너지 공급으로서 당질을 뭘로 대체하고 싶다? 보리쌀로 대체하고 싶다. 보리쌀 얼마인지 모르니까 보리쌀 Xg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자, 당질 함량 보리쌀은 68.4니까요. 100분의 68.4니까 요 둘을 같이 맞춰 주어야지 대체를 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양 대체하기 위해서 계산하면 자, 100 다 똑같으니까 소거하겠습니다. 160 곱하기 14.4는 보리쌀 Xg 곱하기 68.4이고요. X는 이항하면 160 곱하기 14.4 나누기 68.4 하면 되겠죠. 따라서 X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33.7g이 나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대체할 때는 A, B를 딱 바꾸고 싶은데 그때 대체할 때는 그 원하는 에너지 공급원이 같아야 되는데 그 같은 에너지 공급 양은 어디 단서의 당질 함량 이렇게 딱 퍼센트로 주어지면 그것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47번 육류조리 시 열에 의한 변화로 맞는 것은 답은 3번 미트로프는 가열하면 단백질이 응고, 수축, 변성된다. 맞습니다. 가열할 때 단백질이 응고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축하게 되고 변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1번 불고기는 가열할 때 이제 열의 흡수로 부피가 증가한다. 자, 열의 흡수로 부피가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 우리 고기 이제 조리하고 나면 어떻죠? 부피가 줄어들죠. 자, 부피가 자, 줄어듭니다. 수분이 증발하기 때문이죠. 부피 감소. 스테이크는 가열하면 질겨져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스테이크는 조직이 수축되고요. 또 소화는 촉진되게 되죠. 안 그러면 우리가 스테이크를 해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소화가 촉진된다. 자, 쇠꼬리에 젤라틴이 콜라겐화된다. 되게 헷갈리는데요. 자, 젤라틴은 콜라겐이 분해돼 가지고 젤라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콜라겐이 분해가 돼서 젤라틴이 된다. 콜라겐이 분해가 되어서 젤라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 차, 커피, 코코아, 과일 등에서 수렴성 맛을 주는 성분은? 자, 답은 1번 탄닌입니다. 탄닌. 자, 철자 보시면 탄닌이죠. 자, 탄닌. 자, 수렴성 맛이라는 거 특이하죠. 수렴성 맛이라는 자체가 떫은 맛입니다. 떫은 맛. 그렇죠? 차, 홍차 같은 거, 그리고 커피, 코코아, 그리고 과일. 설탕 있는 코코아 말고요. 이제 원 코코아를 말하죠. 약간 떫습니다. 자, 과일 중에서도 떫은 감 같은 거, 그리고 이제 포도 껍질 같은 거, 떫은 맛이 있죠. 이 수렴성 맛을 주는 것은 탄닌 때문입니다. 49번 식단을 작성하고자 할 때 식품의 선택 요령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답은 2번입니다. 쇠고기가 비싸서 대체식품으로 닭고기를 선정하였다. 맞습니다. 자, 우리 대체식품으로 식품을 선택할 때 첫째 중요한 게 영양소죠. 두 번째, 그죠? 터무니없이 비싸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용도 고려하는 것입니다. 자, 1번 보면 영양보다는 경제적인 효율성을 아니죠. 기본적으로는 영양이 우선입니다. 영양 우선이고, 시금치의 대체식품으로 값이 싼 달걀. 시금치하고 달걀은 매칭 안 되는 거죠. 한창 제철일 때보다 한 발 앞서서 아니고요. 제철 음식이 제일 좋습니다. 제철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50번 우유의 카제인을 응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답은 2번 식초, 레닌, 탄닌입니다. 자, 카제인은 우유에 함유된 전체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카제인은 우유에 함유된 전체 단백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자, 이때 산성의 식초를 이용해서 응고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레닌은 단백질 분해 효소거든요. 따라서 우유를 또 응고시킵니다. 그리고 채소나 과일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인 탄닌은 카제인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채소에 우유를 첨가하면 응고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정리할게요. 카제인 응고시키는 것, 식초, 산성식품이죠. 그리고 레닌, 자, 효소, 단백질 분해 효소, 그리고 채소와 과일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인 탄닌 역시 카제인을 응고시킵니다. 51번 칼슘과 인이 소변 중으로 유출되는 골연화증 현상을 유발하는 유해 중금속은? 답은 2번 카드뮴입니다. 자, 카드뮴은 신장 세뇨관의 기능 장애가 유발되어 가지고 신장장애, 폐기종, 골연화증, 단백뇨 등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병의 이름이 이타이 병이었어요. 중독 경로는 범랑 용기나 도자기의 안료 성분이 용출이 되거나 도금, 공장, 광산 폐수에 의한 어패류와 농작물의 오염 때문에 또 카드뮴 중독이 되기도 합니다. 52번 실내 공기 오염의 지표로 이용되는 기체는? 자, 찾기 쉽죠? 답은 2번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으면 환기가 불충분하다는 증거이죠. 자, 산소하고 질소 같은 경우는 공기의 기본 구성 성분이고 일산화탄소는 유해물질이지만은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53번 기생충과 중간 숙주의 연결이 틀린 것은? 답은 1번 12지장충. 자, 모기가 아니라 토양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 맞죠. 말라리아는 자, 사람을 통해서 중간 숙주가 됩니다. 중간 숙주. 그러니까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전파되지만 중간 숙주는 사람입니다. 자, 폐흡충, 가재, 개 맞고 무구조충, 소를 중간 숙주로 해서 전염이 되겠습니다. 54번 감염병 중에서 비말 감염과 관계가 먼 것은? 답은 3번 발진열. 자, 발진열은 이 벼룩 등의 매개체에 의해서 전파가 되고 비말 감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비말 감염과 관계없다. 백일해, 디프테리아, 결핵은 모두 비말 감염으로 전파가 됩니다.
55번 환경위생의 개선으로 발생이 감소되는 감염병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환경위생을 개선하면서 발생이 감소되는 감염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같은 경우는 모두 오염된 물이나 음식으로 전염되는 질병이죠. 따라서 환경위생 개선을 하면 발생이 감소되고 크게 감소합니다. 근데 4번 같은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성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경위생보다는 개인위생과 백신이 더 중요하죠. 백신이 더 중요하다. 개인위생과 백신이 더 중요한 것, 인플루엔자. 답은 4번입니다. 56번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기생충이고요. 나머지는 모두 법정 감염병입니다. 말라리아, 매독, 유행성 이하선염. 57번 수질의 오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BOD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시 일반적인 온도와 측정 기간은? 답은 4번 20도씨에서 5일간입니다. 자, 20도씨에서 5일간입니다. 58번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의 보건 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답은 4번 영아 사망률입니다.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출생한 1000명당 생후 1년 미만의 아기 중 사망한 수를 의미합니다. 59번 자외선에 의한 인체 건강 장애가 아닌 것은? 답은 3번 폐기종입니다. 폐기종은 흡연이나 대기 오염에 의한 폐 질환으로 자외선하고는 아무 상관없고요. 설안염 같은 경우는 눈이 자외선에 노출되어서 발생하는 염증이고, 피부암, 결막염 역시 자외선에 의해서 노출되어서 생긴 인체장애입니다. 60번 고열장애로 인한 직업병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참호족입니다. 참호족은 차가운 환경에서 발이 습기에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병이고요. 주로 추운 환경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열자 다 들어가잖아요. 열경열, 열쇠약, 그리고 일사병 모두 고열 환경에서 발생하는 직업병이죠. 60번까지 모두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계속해서 다음 회차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